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얇은 코트깃을 여미며 덜덜 떨리는 몸을 감쌌다. 재능과 열정 하나만 믿고 서울로 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잔혹한 현실뿐이었다. 믿었던 선배의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했던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갈 곳 없는 막막함과 텅 빈 지갑뿐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고 뺨 위로 흐르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짙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기름기 흐르는 목소리로 그녀를 유혹했다. 아가씨, 이 시간에 혼자 어디 가는 거야? 나랑 좋은 데 갈래?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도망가? 나랑 놀면 돈도 주고 따뜻하게 해줄 텐데. 서연은 공포에 질려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무작정 골목을 내달렸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넌사인으로 빛나는 더 녹턴이라는 간판이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클럽 내부는 온갖 종류의 향수와 술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다. 서연은 사람들 틈에 몸을 숨긴 채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명문대 의대 졸업 후 촉망받는 한의사였다. 비록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집마저 사기를 당하고 이제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클럽의 최상층에 위치한 VIP 룸. 한태주는 깊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홍조가 그의 얼굴에 번져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한지호 강설한 그들이 또 무슨 짓을 꾸민 거지?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봐 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때 VVIP룸의 문이 열렸다. 서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곳이 화장실인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태주는 그녀의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한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얼굴을 감싼 채 훌쩍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서연은 놀라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묘한 슬픔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태주는 그녀의 인기척에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희미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잠깐만요. 그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열고 사라진 뒤였다. 태주는 그녀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한 은색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목걸이에는 그녀의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태주는 목걸이를 주워들고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강서연, 강서연.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다. 태주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빗물에 젖은 채 거리를 헤매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한의원을 차리고 강의원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한의원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뛰어난 의술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인 광석정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인 한준서였다. 준서는 5년 전 그날 밤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물이었다. 엄마, 오늘 진료는 끝난 거야. 준서는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물었다. 준서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숙하고 똑똑했지만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늘 조심해야 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응, 이제 끝났어. 오늘 준서랑 같이 약밥 만들까? 준서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와, 신난다. 그의 밝은 웃음에 서연은 잠시나마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준서는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천년 홍삼이라는 희귀한 약재가 필요했고 그것은 태준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의 손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한편 태준그룹의 회장실. 한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무자비한 사업가로 만들었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잊기 위해 오직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척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은색 목걸이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 강서연, 당신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태준의 삶은 일뿐만 아니라 아들인 한시우를 돌보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우는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늘 시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시우를 살리기 위해 그는 오랫동안 보신탕이라는 희귀한 한약을 복용했다. 그 약은 일시적으로 시우의 심장병을 완화시켰지만 태준의 몸을 점차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 아빠,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해. 시우는 아픈 표정으로 물었다. 태준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응, 시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아빠가 꼭 시우를 낫게 해줄게. 태준은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준서와 시우는 다시 만났다. 준서는 시우에게 안녕, 오랜만이야. 우리 저번에 공원에서 만났지? 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시우는 준서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아이는 함께 만화책을 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때 서연과 태준이 대기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태준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안 돼, 안 돼. 여기에서 만나면 안 돼.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태준 씨를 모릅니다. 태준은 그녀의 거짓말에 피식 웃었다. 정말 모르는 겁니까? 5년 전 그날 밤의 일은 잊은 겁니까? 서연은 그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고 태준을 노려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그만 비켜주십시오. 태준은 그녀의 분노, 어린 눈빛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강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당신은 누구죠? 태준은 준서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서연은 아들을 뒤로 숨기며 대답했다. 제 아들입니다. 한태준 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태준은 준서와 시우를 번갈아 보았다. 두 아이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설마, 내 아들인가? 그는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당신이 혹시...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준서를 데리고 달아났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강서연, 당신은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준서가 누구인지 내가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한태준이 강서연과 아들 준서를 마주친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평온을 잃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아들 준서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태준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강서연과 준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강서연의 동생인 강서라는 언니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설아는 어릴 때부터 자신보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서연을 질투해왔다. 그녀는 태준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태준의 사촌인 한지호와 손을 잡았다. 한지호 오빠, 태준 오빠가 언제까지 우리를 무시할 것 같아요. 설아는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강설한 걱정 마. 내가 한태준을 끌어내리고 태준그룹을 차지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너를 앉힐 테니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설아는 태준을 끌어내리기 위해 지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태준이 매주 가는 고급 스파를 알아내고 그곳에서 태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설아는 태준의 몸이 아들 시우를 위해 복용하는 보신탕으로 인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흥분제를 먹여 그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태준의 담당 마사지사에게 접근하여 약이 든 음료를 전달했고 마사지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준에게 그 음료를 건넸다. 그 시간 서연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병원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태준그룹 회장 한태준이 갑자기 쓰러졌대. 심각한 것 같던데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한태준의 상태를 검색했다. 뉴스 기사에는
한태준 회장 과로로 인한 갑작스러운 쓰러짐이라고만 나와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과로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를 구해야 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를 구할 수 없어.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스승이자 광석정의 원장이었던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힘 있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쳤다. 권력과 부는 사람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의술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스승의 가르침을 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태준을 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들 준서의 아버지이자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태준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한의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비서에게 태준 그룹에 전화를 걸어 태준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제한 이 약이 회장님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의아해하며 서연에게 물었다. 원장님 한태준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태준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당 의사는 태준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서연이 보낸 약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강의원이라는 분이 이 약을 보내셨습니다. 태준은 약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약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약을 달라고 했다. 회장님 이 약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준은 비서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 빨리 줘. 태준은 약을 삼켰다. 그의 몸이 차츰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며칠 후 태준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자신을 살린 강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강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전부 조사해와. 그리고 내게 이 약을 보낸 이유를 알아내 라고 명령했다. 그의 직감은 강서연과 강의원이 동일 인물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고 강서연을 찾으려 했다. 그는 강서연이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한준서는 한시우와 병원에서 만난 후 그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겼다. 두 아이는 함께 만화책을 보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왜 시우랑 나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걸까? 그는 시우와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준서에게서 왠지 모르게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준서야 우리는 형제일까?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글쎄, 그럴지도 몰라. 그는 곧바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 형제 확인 방법을 검색했다. 여기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대. 두 아이는 흥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뽑아 작은 봉투에 담았다. 이걸 어디에 보내야 할까? 시우가 물었다. 준서는 걱정 마, 내가 아는 곳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엄마가 일하는 한의원의 주소를 봉투에 적고 우체통에 넣었다. 준서는 시우에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만약 우리가 형제면 아빠한테 깜짝 선물을 해줄 거야 라고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한편 한태준은 강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옳다고 믿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강서연이 남기고 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태주는 목걸이를 보며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서연, 당신은 대체 누구야? 그때 비서가 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시우 도련님이 보내셨습니다. 태주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한 손으로 만든 토끼 인형이 들어있었다. 인형은 조금 낡았지만 정성껏 만들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태주는 인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그 여자애가 만들던 토끼 인형이잖아. 그의 머릿속에 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전 부인이었던 그녀는 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곤 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토끼 인형이었다. 그녀는 늘 그에게 태준 씨, 나중에 우리 아기가 생기면 이 토끼 인형을 선물해 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 태준은 그 말을 무시했지만 그녀가 만들었던 토끼 인형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 토끼 인형 누가 만들었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서는 태준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우 도련님께서 직접 전해달라고 하셔서. 태준은 비서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다. 당장 그 토끼 인형을 만든 사람을 찾아와 한시우가 이 인형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부 조사해. 비서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토끼 인형을 꽉 쥐었다. 강서연,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 아들의 엄마야.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서연의 한의원으로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다. 소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전자 일치. 일치율 99.99%. 그녀는 결과지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준서야, 너는 한태준의 아들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한의원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태준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다. 강서연, 당신 내 아들 시우를 이용해서 내게 접근하려는 거야. 서연은 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태준 씨, 저는... 태준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만든 토끼 인형, 당신이 보낸 약, 그리고 당신이 남기고 간 목걸이,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이 내 전 부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당신이 내 아들의 엄마잖아. 서연은 그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저는 아니에요. 태준은 그녀의 거짓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다. 나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당신이 왜 나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전부 말해. 서연은 태준의 손에 이끌려 울면서 끌려 나갔다. 한태준은 강서연의 손목을 잡고 한의원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고급 세단에 강제로 태우고는 무작정 차를 몰았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침묵은 억압적으로 그들을 짓눌렀다. 서연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대답해, 강서연. 왜 내게서 도망쳤지? 왜 준서의 존재를 숨겼지?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한태준 씨의 전 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태준은 그녀의 거짓말에 피식 웃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겠다고 이 목걸이, 그리고 이 토끼 인형.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것들을 만들 수 있지. 당신이 날 떠난 후 나는 당신을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왜 나를 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할머니께서 저를 내쫓으셨어요.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떠나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제가 부담이 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태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 굳어버렸다.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왜?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의 할머니는 저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의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준서와 당신을 떼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태주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할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미안해 서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모를 거야.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돌아가 있었다. 서연아, 준서는 내 아들이 맞지? 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준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안고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서연은 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신탕에 대해 물었다. 태준은 서연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그건 내 아들 시우를 위한 약이야. 시우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 이 약을 먹으면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서연은 태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보신탕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당신은 보신탕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준은 서연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보신탕이 내 몸을 망가뜨린다고 하냐? 이 약은 시우를 위한 약이야.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 씨, 시우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우는 당신의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신탕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당신은 보신탕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주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돼. 시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 없어. 내가 5년 동안 시우를 위해 내 몸을 희생했는데. 그럴 리 없어. 태주는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그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시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다. 한태주는 서연의 충격적인 폭로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시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5년 동안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차를 거칠게 몰았다. 그때 그의 핸드폰으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시우 도련님이 사라지셨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시우야, 시우야. 그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에 떨었다. 한편 준서는 시우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시우를 뒤로 숨겼다. 시우야, 이 아저씨들은 누구야?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남자들은 준서와 시우를 향해 다가왔다. 얘들아, 너희 아빠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준서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았다. 아빠가 우리를 데려가려면 직접 오실 거야. 준서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아저씨, 저랑 같이 숨바꼭질 할래요. 준서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남자들은 준서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 녀석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제가 이기면 아저씨들은 그냥 가야 해요. 남자들은 준서의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좋아, 네가 이기면 그냥 가줄게. 준서는 남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우의 손을 잡고 풀숲으로 몸을 숨겼다. 시우야, 조용히 해. 준서는 시우에게 속삭였다. 그때 남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식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준서는 남자들의 시선을 피해 시우를 이끌고 정원의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원의 비밀 통로를 통해 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준서는 태준의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저씨, 준서예요. 아빠가 납치당할 뻔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비서는 준서의 말에 놀라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은 준서의 전화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다. 한지호, 강설한, 이 자식들. 태준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시우가 납치당할 뻔했던 장소를 수색했다. 그는 그곳에서 강설한과 한지호의 부하들이 남긴 증거들을 발견했다. 태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강설한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설한,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납치하려 해. 너는 끝났어. 설한은 태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겁에 질렸다. 태준 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태준은 그녀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다. 변명하지 마.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당장 내 앞으로 나타나. 태준은 강설한과 한지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설한과 지호는 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렸다. 태준아, 오해하지 마. 우리는... 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태준은 그의 말을 자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닥쳐.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태준은 그녀의 말에 피식 웃었다. 용서, 네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용서해달라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납치하려 했어. 나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태준의 약점을 잡고 싶었다. 그는 태준에게 말했다. 태준아, 시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시우는 내 형님의 아들이야. 시우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시우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호는 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만족했다. 그는 태준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서연에게서 이 사실을 들은 뒤였다. 그는 지호의 말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우가 내 아들이 아니면 어쩔 건데 시우는 내 아들이야. 시우는 내 아들이야. 태준은 지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 내 자리 내 아들, 나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태준은 경호원들을 불러들였다. 이 두 사람을 당장 끌고 가. 한지호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한태준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 울리는 듯했다. 5년, 그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시우를 지켜왔다. 그는 시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믿음 하나로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의 마음을 덮쳤다. 그는 한지호와 강설안의 비열한 음모에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우를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그 사랑은 거짓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헬스카고 피곤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보신탕으로 인해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강서연의 말이 옳았다. 그는 시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몸만 망가뜨린 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생각만 남았다. 강서연,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려 했어. 그런데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았지. 나는 그녀를 잃었어. 태준은 곧바로 강서연의 한의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그녀를 오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그녀 역시 지난밤의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준서를 빼앗으러 왔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태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시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한지호와 강설안이 내게 저지른 짓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서연은 태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아,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을 용서해줘.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 나는 당신의 할머니께서 당신을 내쫓았다는 것을 몰랐어. 나는 당신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그리고 나는 준서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 준서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 나는 준서를 잃고 싶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태준 씨,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너무 위험해요. 당신은 저와 준서를 지켜줄 수 없어요. 태주는 서연의 말에 가슴이 찔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나는 당신과 준서, 시우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준서, 시우를 지켜줄 거야. 제발 내게 기회를 줘. 태주는 간절하게 그녀에게 부탁했다. 서연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태준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하게 변했다. 그는 한지호와 강설안의 비열한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했다. 그는 비서에게 한지호와 강설안의 모든 행적을 24시간 감시해 그들의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을 확보해 단 한 조각의 증거라도 놓치지 마. 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태준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한지호와 강설안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하나둘씩 밝혀냈다. 비서는 한지호가 시우를 납치하기 위해 고용한 용병들의 신원과 강설안이 태준의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 사용한 약물의 출처를 알아냈다. 또한 그들이 비밀리에 태준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증거는 완벽했다. 한편 한지호와 강설아는 자신들의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태준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호 오빠, 태준 오빠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혹시 우리가 꾸민 짓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설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설안아. 한태준은 지금 시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돼. 그들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태준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지호, 강설안, 지금 당장 태준 그룹 본사로 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지호와 설아는 태준의 초대에 의아해했지만 태준이 자신들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태준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자, 회의를 시작하지. 태준은 스크린에 한지호와 강설안의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띄웠다. 시우를 납치하려 했던 계획, 태준에게 약물을 먹여 그의 건강을 해치려 했던 음모, 그리고 태준 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들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다. 한지호와 강설아는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지호, 강설안, 너희들은 태준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나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자수하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한지호와 강설아는 태준의 말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태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를 용서해줘. 태준은 그들의 애원을 무시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불러들였다. 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가 한지호와 강설아는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들은 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절망했다. 며칠 후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태준은 기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강서연과의 관계, 그리고 아들 준서의 존재를 밝혔다. 강서연은 저의 전 부인이며 한준서는 저의 친아들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과거에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의 가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TV로 태준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으려 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공표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녀는 태준의 진심을 느꼈다. 한태준의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준그룹의 후계자 한태준이 숨겨왔던 전 부인과 아들의 존재를 세상에 공표했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이 스캔들에 열광했고 태준과 서연의 이름은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태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연과 준서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더 큰 폭풍을 몰고 왔다.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한씨 가문의 가장이자 태준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연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태준의 할머니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굳건한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저택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한태준,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너는 태준 그룹의 후계자야. 어찌 감히 그런 천한 여자와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할머니의 말에 분노를 느꼈다. 할머니, 강서연은 천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고 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태준의 반항에 더욱 화가 났다. 닥쳐라, 너는 그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그녀는 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5년 전에 너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태준은 할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 강서연이 저를 떠난 것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떠나라고 강요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저를 떠난 겁니다. 할머니는 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녀는 5년 전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 태준을 위해 서연을 떠나라고 강요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했다. 그때 준서와 시우가 할머니의 뒤에서 나타났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준서가 말했다. 시우도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준서 형은 착한 아이예요. 엄마도 착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두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시우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우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와 시우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할머니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가족의 갈등이 해결된 후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게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평온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한태준의 삶은 강서연과 준서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제 가족이 있었다. 태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조깅을 했고 저녁에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함께 공놀이를 했다. 준서와 시우는 태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서연의 삶 역시 평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곁에서 그리고 두 아들의 곁에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한의원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준서와 시우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 그들은 매일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잠들었다. 준서는 시우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시우는 준서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태준과 서연은 두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한편 한지호와 강서라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한지호는 태준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시우를 납치하려 했던 죄로 구속되었다. 강서란 역시 한지호와 공모하여 태준을 해치려 했던 죄로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욕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다. 태준의 할머니는 서연과 준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연에게 내 손주 며느리, 이제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었으니 마음 편히 살아라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세월은 흘렀고 태준과 서연의 삶은 평온하게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지켜주었다. 준서와 시우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준서는 태준그룹의 후계자로서 태준을 도왔고 시우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났다.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함께였다. 그리고 어느 날 태준과 서연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태준 씨,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고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동화처럼 끝이 났다.